네. 그럼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개강하는데 다 적응하셨을 거고. 논문 발표 준비? 벌써요? 아 발표 학회 때 하신다고 했죠? 네. 학회 언제 하세요? 저는 5월 달에 참가 신청하려고요. 논문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그 저번 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좀 약간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 주제를 바꾸고 이제 새롭게 하려고요. 주제를 바꾸시면 원래 제일 잘 쓴 논문 뭔지 아세요? 제일 잘 쓴 논문 뭘까요? 지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요? 끝난 논문 제일 잘 쓴 논문인데 세상에 완벽한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컨퍼런스 학회 말고 논문 지휘에 낼 땐 주제의 기한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좋은 데 내겠다라고 계획하게 되면 천년만년 그 연구가 안 끝나요. 연구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을 못 쓰게 되면 그 사이에 비슷한 연구가 쑥쑥 계속 나와요. 그럼 나는 그 연구에 뭘 계속 애드를 해야 실을 수 있잖아요. 계속 애드하다 보면 좋은 연구가 될까요? 연구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끝난 논문이 제일 잘 쓰는 논문. 세상에 완벽한 논문은 없어요. 완벽한 논문은 AI가 써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하는데 세상에 완벽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끝난 논문이 잘 쓰는 논문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간혹 제 후배들도 그렇고 조금 연구에 욕심이 있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만족이 될 때까지 연구 논문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제가 100명을 논문 지도한다고 가정하면 한 명도 있을까 말까. 보통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학생들은 대충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게 본인 연구인지 제 연구인지를 사실 제가 헷갈려하긴 하는데 논문 지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학위 논문은 제 논문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도는 하더라도 본인 연구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게 학위 논문이 본인 논문이 되는지 지도 교수 논문이 되는지 딜레마가 없고, 제가 저도 이제 어디선가 학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후배들이 되게 많은데 후배들 논문을 제가 구매했으니까 보통 온라인으로 바로 지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사정이 있으시고 저도 낮에는 바쁘니까 보통 제가 수요일 날 8시에 정기 다른 리서치 미팅이 있고 그거 끝나고 9시 반부터 줌으로 이제 논문 지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저도 수요일에 3시간을 수업하고 오전에 다른 미팅하고 회의하고 밤 9시 반부터 줌 미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저는 정말 목에서 피나는 것 같이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9시 반에 이제 줌 미팅을 해서 논문을 이제 한 주 동안 진행된 거를 공유를 해줘야 제가 지도를 해주든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가끔 지도하는 걸 제가 이제 하려고 들어보면 본인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속 되면 저는 물론 아직 지도 교수님, 저도 지도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 지도 교수님 아직 젊은 편이세요. 근데 이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그 후배 지도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저한테 많이 맡겨놓으시는데, 그럼 그 완성본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다들 이게 논문을 쓰시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좀 화를 냈죠. 이렇게 할 거면 아무도 그냥 논문 지도 받지 말자. 서로에게 너무 힘이 들기만 하고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논문 지도를 하긴 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그 학회 발표를 했으면 제가 생각이 났는데 본인 논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지도 교수님들 다들 훌륭하시니까 지도 많이 해주시고 코멘트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코멘트고 본인 연구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참여야? 네. 그래서 본인이 지도 논문을 쓸 때 뭐 졸업 논문이 됐든 학회 논문이 됐든 지도 교수님이 당연히 코멘트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연구해서 열심히 다들 하시고 저도 하는데 각자의 논문은 각자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저의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논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학생들 데리고 학회를 갈 건데 가면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학회 발표를 하잖아요.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럼 이제 본인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제가 발표할 때 지도 교수님들이 더 옴싹달싹을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조가 강하게 키울 거기 때문에 본인이 깨져봐야 본인이 좀 참기도 당해봐야 이제 열심히 할 거긴 한데 그래서 가면 어제 다들 뭐 학교에 많이 가시고 경험도 많죠. 잘 하시겠지만 저는 학교에 가는 것도 많이 권장을 해요. 남이 무슨 연구 하는 거 듣는 것도 좋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왜 학교에서 발표할까? 그런 연구도 있긴 하지만 다들 좋은 연구 많이들 하시니까 학교도 많이 가시고 수업 때문에 못 보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있으시면 빠지고 가세요. 저희가 수업이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학교에 많이 가시고 가서 남연구도 많이 들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 그 학회에 가셔서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동료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희 리서치 컬리그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제 학교가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이제 여기 연구실도 그렇고 구조공식 연구실도 그렇고 여기 연구실에 랩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연구에 대해 상의도 하고 친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있죠. 연구실에 친해지는 일이 많이 생기면 쓸데없는 분쟁이 많이 생겨요. 제 경험상.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리서치 컬리가 생기면 같이 연구를 하고 연구에 대해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외로움을 달래라고 제가 만들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 이거를 그 가정에 가셔가지고 뭐 자녀분이나 남편분이나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얘기하면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걸 하는 분들이 아니면 나한테 너무너무 재밌는 연구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디 뉴스 기사 댓글만도 못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편히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그걸 동조해 주거나 정말 신랄하게 비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동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근무공대 내에서도 만드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학회에서도 좀 만드셔가지고 자주는 못 보더라도 너는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계속 킵고잉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희 학생한테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 역시도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연구에 대해서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컬리그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다른 얘기였고 자 이제 오늘부터 진도로 나갈 건데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LMS에 저희 페이퍼에 대해 올려놨거든요. 다음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벌써? 제가 우리 수업은 왜 이렇게 보셔요? 좋아요? 페이퍼만 봐도? 제가 우리 수업은 이제 애착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페이퍼에 아카이브 링크까지 따놨어요. 이거 힘들게 찾지 마시라고 제가 공지에 가시면 다 있어요. 발표 일정도 올려놓고 제가 페이퍼도 여기 엑셀 다운 받으시면 여기 아카이브 링크도 달아놨어요. 여기 가시면 페이퍼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다 달아놨는데 자 이 날짜에 발표 못하신다. 자기 할당된 날짜 중에 손들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첫 주는 부담이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지난 학기 하셨던 분들 먼저 페이퍼 할당했어요. 해보신 분들이 그래도 한번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못하시면 그냥 이 수업 전체의 퀄리티가 확 떨어질 거예요. 15주 내내.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고 제 이름이 한번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도형. 선생님 출석부에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출석부에 있는 분들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운동이 필요하겠죠? 신청했는데. 지금 정합시다. 제가 딱 맞췄거든요. 보통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두 분 말고는 거의 다 두 번씩만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 두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선생님 맞으세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가 한번 그럼 김동호 선생님 누구세요? 김동호 선생님 안 계시죠? 제가 성함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같네.
김도형. 그래서 제가 이걸 넣으면서 선생님이랑 성함이 똑같구나, 성난다 이거 혼자 막 그러면서 있는데 이거 수정해서 안 될까요? 여기 선생님을 바꾸면 또 없으신 분 있으세요? 나 이거 깸수님. 아, 세 분이 세 번씩 발표하시네요. 근데 제 걱정은 이제 한 주에 이 페이퍼 세 개를 다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자, 본인 성함들은 다 있으시죠 이제? 할당 안 되신 분 없죠? 다 있으시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날짜 발표 못 하신다. 다 가능하세요? 이러고 그 전날 갑자기 못 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윤희경 선생님 다 가능하세요? 네, 날짜는 다 가능하시고 세 번 하시는 분들 괜찮으시고 그렇죠? 제가 이사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주는 스케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거 페이퍼 들어가서 한 번씩 보셨어요? 그쵸, 아직 안 보셨겠죠. 링크 들어가 보시면 간혹 페이크 논문 중에 제가 선별하고 선별했는데 조금 분량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분량이 많은 게 원래 그 매뉴스크립트 본문이 긴 것보다 뒤에 어펜딕스가 많이 붙거든요. 어펜딕스를 근데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펜딕스 내용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어펜딕스 내용도 꼭꼭 확인을 하시고 다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실지를 잘 보여드리면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영어로 발표하셔도 돼요. 한국어로 하시면 힘들죠, 발표는. 영어로 하시고 두 분은 나머지는 다 한국어로 발표하시면 되고 발표 자료는 제가 이제 나중에 과제안 올려놓을 건데 가급적이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올려주세요. 오전까지는 올려주셔야 저희 수업때 다 같이 볼 수 있고 뭐 빨리 올리면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미리 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충분히 읽으시고 뭐 금요일 오전까지만 올려주셔도 저희 수업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만 올려주시면 되고 뭐 페이퍼 발표는 많이들 해보셨죠? 박정현 선생님 페이퍼 발표 많이 하셨죠? 선생님 학교 발표 많이 하셨죠?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많이 해보셨죠? 자 페이퍼 발표 많이 했고 여기 선생님들도 학교에 많이 나가셨고 박사하고 다 하실 수 있고 서정현 선생님은 페이퍼 발표 해봤죠? 제 수업 때도 했었고 그쵸? 아 여기 선생님 서정희 선생님 여기 선생님은 뭐 알아서 잘 하시고 여기 첫 학기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선배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삐처럼 한번 받고 오세요. 그 다음에 윤희경 선생님 페이퍼 아직 많이 안 읽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많이 후반부에 하긴 했을 텐데 후반부가 아니네. 두 번째 주에 선생님 페이퍼 읽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원래 전공이 뭐였죠? 과가? 저 컴퓨터. 좋네. 컴퓨터 선생님? 전공이? 과가? 지금? 지금 컴퓨터 IT 그러면 고등학교. 여기 우리 문과 친구들보다 훨씬 읽기 수월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학부 전공은 뭐였어요? 선생님 석사세요? 박사세요? 지금 석사? 네. 그죠? 학부 전공도 컴퓨터세요? 좋아. 아주 읽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훨씬 여기 잘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 하시면서 석사시고 아직 그때 많이 페이퍼 안 읽었다고 걱정하셨으니까 하시고 미리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 저는 미리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목요일 밤에 보내고 교수님 미리 봐주세요 하면 제가 절대 안 되고 최소한 저는 미리 컨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밤까지는 보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일정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제가 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월요일 밤까지는 보내주셔야 되시고 여기는 이제 알아서 잘 할 거고 선생님은 많이 해오셨고 선생님은 지금 박사시죠? 석사 석사. 3학기차로. 페이퍼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도? 학교 발표 이제 학교 발표 이전에 하셨어요? 페이퍼를 읽는 방법을 이제 최근에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야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원래 학부는 전공이 뭐셨어요? 학교 때는 저 고문자공학 전공이었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 우리 문과 친구랑 거기를 있지만 교양과 선생님들보다 읽기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페이퍼가 테크니컬한 게 많아가지고 읽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 LLM AI 관련? 페이퍼여가지고 읽기 수월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선생님들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음. 특히 뭐 외국인 선생님들은 영어 때문에 못 읽진 않겠죠. 여기 영어가 익숙하니까. 우리 한국 선생님들 중에 영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간을 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를 제가 과제를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저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잔소리 같긴 하지만 이제 꽃피는 공유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꽃구경 다 가고 넷플릭스 다 보고 유튜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우리랑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피곤한 거 다 쉬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대학원에 안 오셔야 돼요. 냉정하게.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하시고 싶으신 거 있고 다 뭐 제가 특히 대학원 수업에서 말씀드린 게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풀타임 학생들처럼 푸시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을 들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노벨 물리학상 받을 페이퍼가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남이 읽은 좋은 페이퍼를 잘 정리해서 내 걸로 잘 전달하는 건 시간만 들이시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을 들이는 거에 차이는 있겠죠.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선생님들보다 페이퍼를 많이 읽었으니까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도 한 10분이면 15분이면 리뷰가 되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을 들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지만 각자 발표하는 날 페이퍼를 보면 그렇게 제 원망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수업이면 이걸 안 들었을 텐데 이 페이퍼를 내가 왜 읽어야 될까? 특히 이제 우리 경영학과 선생님들, 난 경영학과인데 저도 경영학 박사고 경영학과 교수예요. 그래도 저도 이런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제가 선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원망을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 하시면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고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되는 때까지는 서포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시간을 드리는 만큼 수업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한 학기 동안 시간 쓰시니까 잘 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페이퍼 발표는 이렇게 날짜 픽스해도 돼요? 혹시 뭐 혹시나 중간에 변동이 갑자기 생길 그 경우는 미리 최소 한 주 전에 저한테 한 주 전에. 근데 이제 한 주 하긴 하지만 뭐 이틀 전에 갑자기 특히 이제 업무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회사가 중요하죠. 회사가 본업이시니까 그럼 이제 저한테 그래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피해 주시면 좋겠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변동해드릴 거기 때문에 변경해드릴 거고 여기에 안 나오는 날은 제가 렉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 페이퍼가 한 주에 3개가 소화가 안 되면 뭐 조금 밀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되시고 수업에 다 맞춰서 제가 토픽별로 이론하고 그걸 맞춰서 페이퍼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먼저 페이퍼를 발표하시고 선생님들이 그 컨셉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시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렉처를 하는 게 사실 세미나 수업의 본질이에요. 제가 여기서 주구장창 3시간 여러분들 학부 수업하는 것처럼 이거는 무슨 개념이고 이거는 뭐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면 사실 학부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이제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읽으셔야 본인 연구에 적용하실 수 있고 이게 리서치고 이게 이런 모델인 걸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발표 아니시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트랙 정도는 읽으시고 오늘 뭘 하는 날인지는 아시고 오셔야 다른 선생님들이 발표하실 때 주무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읽어오시고 이번 학기에 15주차 동안 이 컨셉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면 LLM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제가 최신 연구 여기 포함 안 된 리서치는 제가 렉처 때 구두로도 딜리버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만 잘 소화하셔도 어디 가셔서 LLM 연구로 탑티어 실으시는 건 어려우시더라도 컨셉추얼 이해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참고하셔서 발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제가 페이퍼가 더 많은데 다 할당을 못했어요. 근데 간혹 페이퍼를 더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2주차에 따로 올려놨어요. 여기 가면은 저희 페이퍼 할당이 된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꼭 수업 시간에 다루고 싶은데 분량의 문제나 난이도의 문제를 조금 제외한 논문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 논문을 더 읽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페이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거는
작년에는 제 수업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요즘 가장 뜨는 AI, LLM 모델은 뭐 있을까요? 서비스 중에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달에 가장 그쵸. 딥시크 엄청 화제죠. 그래서 딥시크가 왜 그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딥시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듣기로는 엄청 싸게 맞아. 했다고 그게 다 이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거 지금 재미있는 얘기예요. 들으세요. 얘기가 나왔을 때 딥시크가 화제가 된 이유는 챗GPT랑 비교했을 때 딱 정확히 말한 것처럼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챗GPT만큼도 아니고 챗GPT보다 성능이 좋은데 챗GPT보다 개발하는데 저렴하대요. 그 저렴하다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경영학과 선생님들 계시니까 사역적으로부터 가야 돼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기 전부터 지난 정권부터 중국에 오픈AI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를 수출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뭐 패권주의를 갖겠다 이래가지고 수출을 막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에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수출을 금지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를 금지했을까요? 그쵸. 뭐 기술 유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만큼 AI 기술을 잘 만드는 거에 대해서 대금지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건 금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극 막 수출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을 금지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트럼프가 기대한 건 중국의 AI 기술이 확연히 낮아지길 바랐어요. 근데 우리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에 딥시크 짠하고 내놨어요. 그러면서 막 챗GPT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고 뭐 성능도 훨씬 월등한데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다고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도 글로벌리 재미있게 처음에 다들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는 괜찮아요. 미쳤다는 건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똑같고 미국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뻥치고 있다고 그랬죠 다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미국은 딥시크를 소위 말해서 까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첫 번째 내놓은 이제 딥시크에 대한 의견은 뭐냐?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능한 건 중국은 우리는 저렴한 예산, 작은 모델로 그만큼의 성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걸 가능한 게 한 게 자기네만의 GPU 칩이 있고 훨씬 더 작은 모델로 성능을 잘 내게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저렴한 비용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뭘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경영학적으로 첫 번째, 돈이 조금 들려면 뭐가 조금 필요할까요? 이거 기술적인 거 더 쉽게. 인건비가 적게 들어요. 네? 인건비가 적게. 그렇죠. 인건비가 적었을 거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저렴한 인건비가 들었다는 건 소수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에 100명의 사람이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딥시크가 저렴한 인건비를 썼다는 건 10명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딥시크는 이렇게 평가했죠. 너네 10,000명 투입하고 리포팅할 때는 100명만 리포팅하지 않았냐. 그건 사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썰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재무제표 쓰듯이 만약에 100명이 썼다고 리포팅을 하면 100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씩 100만 원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의심하는 건 너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해요, 비싸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명 1,000만 원 쓰고 너는 똑같은 능력 가진 사람 100만 원밖에 안 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이 첫 번째였고 이게 이제 경영학적으로 사회학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기술력으로 보면 너네 그 저렴한 칩 진짜 만든 거 맞냐? 기술력에 대한 의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썰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뭐냐? 딥시크가 그러면 그 작은 모델,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가능하게 하는 저렴한 모델, 작은 모델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배웠죠. 큰 모델을 작은 모델로 만드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배운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아니죠. 그쵸. 놀리지 디스플레이션. 우리 지식 증류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지식 증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이 있어요.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원페이퍼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이에요. 티처 모델이에요. 우리 정미쌤이 학생 모델이에요. 스튜던트 모델이에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100기가의 데이터를 100시간 공부해야지만 그걸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스튜던트 모델이고 저는 티처 모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가 공부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미 학습된 결과만 증류,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훨씬 적은 시간과 적은 데이터와 적은 비용으로 제가 공부한 모델의 결과를 학습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LLM에서 knowledge distillation, 지식 증류라 그래요. 큰 모델, 작은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딥시크가 knowledge distillation을 엄청 적극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는데 작은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앞에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모델 있죠. 자, 미국은 이제 뭘 의심할까요? 너네 큰 모델은 어디서 났냐? 이거 의심하겠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중국은 끝까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네가 큰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걸 미국은 지금도 열심히 진위 여부를 판단하다가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관심이 또 꺼졌죠. 근데 이제 딥시크의 최대의 장점이 뭐냐?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시크는 모든 코드와 API를 지금 공개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ChatGPT는 다 공개 안 하죠. 그래서 제가 GPT 모델로 학습시켜서 돌리려고 하면 토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딥시크로 전향하려고 하는데 그 연구팀에서 다른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검증이 안 되는 딥시크로 시스템 구현하다가 나중에 검증이 안 된 모델로 뭔가 취약점이 나오면 페이퍼 다 뒤집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컨설이 있어서 저희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딥시크의 최대의 장점은 무료예요. 그래서 연구하시기에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보안 취약점도 그냥 코드를 까보면 백도어상에 심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정말 전문 엔지니어가 심었나 저는 사실 이제 백도어 심는 보안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봐도 보일 정도면 뭔가 애매한 게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2, 3년 내는 딥시크로 구현된 모델의 AI 여러 가지 페이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딥시크를 제가 이제 많이 다루려고는 하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방학 중에 이제 실험에서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딥시크가 꺼질 바람이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일단 지금 딥시크는 우리나라를 견제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 딥시크를 엄청 견제하는 게 지금 국가 과제도 무조건 다 제한 배경을 다 써있어요, 딥시크가.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그 과제를 하나 제출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발표 내용을 뜯어보시는 이유는 뭐냐? 배경에 다 딥시크를 넣어야 돼요. 딥시크 안 넣으면 심사위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저한테 안줄 것 같아가지고 딥시크 내용 다 넣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 딥시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딥시크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모델들은 조금씩 공부를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랑 챗GPT가 어떻게 모델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공개된 범위 내에서는 같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페이퍼를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근데 딥시크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카이브 상에도 페이퍼가 많긴 하지만 검증이 안 된 페이퍼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는 컨퍼런스나 어디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연구자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대피셜로 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빼고 좋은 컨퍼런스 아니면 딥시크 자체에서 리포팅 한 것만 가지고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페이퍼를 못 넣고 두 번째는 딥시크 페이퍼들이 지금 다 초기라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딥시크 테크니컬 리포트도 수업 시간에 다루고 싶었는데 저게 분량이 꽤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너무너무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참여야 그럼 여기 있는 리스트를 다 읽으시면 돼요.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 할당이 안 된 페이퍼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읽으셔도 한 학기에 정말 많은 걸 하실 수 있지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방금 저 4월 4일 과제 저게 여기 띄워놓으셨는가요? 요거요? 네. 요거 제가 수정된 걸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기 선생님 성함만 수정해서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이것만 다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올라가죠. 선생님 성함이 잘못 올라가져 있긴 한데 공지사항에 여기 페이퍼 할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참고 페이퍼 같은 경우는 2주차에 다 올라가져 있어요.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것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어려운 거 많이 안 할 건데 그 전에 챗GPT 한 번도 써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학부 수업에 가서 물어봤는데 학부 수업은 50명 중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써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송해를 계셔서 안 된 친구도 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상당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왜 안 쓰냐 이거를 막 엄청 막 강권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픈AI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권하진 않겠지만 그 교환이 3주 차이 올라가 있어서 다운로드가 진짜 이제 다운 받아 보십시오. 잘못 듣고 LMS 마음에 드세요? 다운로드 되세요? 네. 하셨어요? 챗GPT 언제 쓰세요? 모르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제가 한번 더 수로조사 해보자면 예를 들면 구미에 맛집을 찾으실 거예요. 어떻게 찾으세요? 선생님 네이버? 선생님 뭐 맛집이나 이런 거 찾으실 거 어떻게 찾으세요? 저도 주로 블로그 검색이 잘 되는데. 네이버? 자, 여기 뭘로 찾아요? 그쵸. 여기서 자, 이게 확연히 나죠. 저 한국어로도 비슷한 거 물어봤는데 자, 여기 다 네이버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학부생들 중에 네이버 검색이 웬 말이냐 그러던데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찾는다고. 네이버 검색하는 순간 저는 이제 보통 구글 많이 검색하는데 여기도 이제 나이가 좀 있나 보네요. 제가 생각보다. 자, 네이버에 찾으시는 순간 젊은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맛집 같은 거는 네이버나 구글 많이 찾으실 거고 이제 좀 전문적인 거 찾으실 때 뭘로 찾으세요? 요즘은 챗GPT 많이 쓰시죠? 그럼 챗GPT에 보통 정보 검색을 많이 하세요? 코드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뭔가 명확하게 응. 목적이 있는 응. 그래서 간단한 거는 구글링에서 응. 아니면 제가 이런 뭔가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 하는데 좀 추상적이다 하면 물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때는 GPT 같은 게 없으니까 코드는 보통 논문에 어펜디스 붙여주는 거 있으면 땡큐고 아니면 기터브에서 내려받아서 다 고쳤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클로드라는 게 있어요.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챗GPT랑 비슷한 기능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자, 클로드는 엔트로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기능은 챗GPT랑 비슷해요. 정보를 물어보면 잘 찾아주죠. 근데 클로드는 코드 개발하는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일례로 뭐가 있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판교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미군 결장 미군들 주택이 많던데. 판교예요? 네. 그건 생각지 못한 답변이고 거기 뭐라고? 잠깐 평택에. 그죠 여기는 IT 게임 회사 많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챗GPT랑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서비스가 다운이 돼서 제공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럼 판교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결정자들 CEO들이 그 개발자를 조기 퇴근시켰어요. 왜 조기 퇴근시켰을까요? 지금의 개발자들은 A부터 Z까지 다 하드 코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클로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코드를 짜요. 그래서 이제 다 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봤을 때 클로드 서비스 제공이 안 되니까 아무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 오늘 다 퇴근해라 라고 하면 이건 다 팩트예요. 할 만큼 엄청 이제 개발자들도 클로드에 많이 의존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생들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챗GPT를 왜 안 쓰냐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이제 간혹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챗GPT를 쓰면 뭔가 지는 기분이 드나 봐요.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기는 절대 챗GPT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말리진 않겠지만 일을 생산성 있게 하려면 저는 챗GPT 쓰는 걸 권장하거든요. 그 능력이 된다 하면 유료 버전 쓰는 건 저는 강추해요. 유료 버전 쓰시는 분 계세요? 역시 여기 유료 버전 쓰시죠?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는 제 조카가 지금 8살이거든요. 8살과 최소한의 이 정도 선생님의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저는 차라리 한번 밤을 굶으시고 유료 버전 쓰시는 걸 생활의 질을 위해 적극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최근에 제가 3일 전에만 기사를 봤는데 오픈AI에서 또 뭐 나왔을까요? 오픈AI에서 뭐 나왔어요? 그저께인가? 한 달에 약 2,900만 원인가? 3,000만 원짜리 서비스 나온 거 봤어요? 박사급 에이전트, 박사급의 수준의 챗GPT가 답변을 해줄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한 달에 3,000만 원씩 내고 뭐 쓰시고 싶으세요? 자, 나 쓰겠다. 왜 쓰실 거예요? 일단 만약 회사 차원에서 돈이 네. 수익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죠. 이게 기업가와 아닌 여러분들의 차이인 거예요. 자, 우리 롱텀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우 학생이 석사 박사를 잘 마치고 아주 훌륭한 경영 MIS 박사를 받고 박사급의 엘리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회사에서 뽑아갈까요? 선생님 회사에서 채용이 갔어요. 이제 찬우가 제가 이 정도 훌륭하니 한 달에 연봉 1억을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찬우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박사급이 아니라 박사급의 시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하고 나면 뭐가 들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유지비에 뭐가 들까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요구하겠죠. 자, 대표님.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 상여금 이제 줘야 되죠. 휴가 가야 돼요. 휴가비 의무인가요? 그렇죠. 근데 달래요, 얘가. 그래서 이것도 줘야 돼. 심지어 이 어린이가 아니라 이 학생은 뭘 꼭 해야 돼요? 출근하고 나면 퇴근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주말이 되면 근무 못 하세요. 자, 여름 겨울이 되면 일주일씩 휴가도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풀타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 챗GPT는 퇴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위 말하는 24시간 풀가동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우를 선생님이 사랑하는 후배 입장으로 2년 동안 키웠어요. 그래서 찬우가 능력이 더해서 몸값이 올랐어요. 몸값이 오르는 동안 찬우가 전 사람이 퇴근도 해야 되고 휴가도 주셔야 되고 명절 상여금도 주셔야 되고 1년이 올랐으니 연봉 재급여 협상해서 연봉도 올려주셔야 되고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시켜줬어요. 그러더니 찬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님, 이렇게 AI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저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비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하겠죠, 대표님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 새로운 찬우가 열심히 해서 능력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계신 김동호 선생님이 찬우한테 오퍼를 하는 거예요. 찬우야, 내가 연봉을 3억 줄게. 오지 않으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거죠. 자, 연봉 2억과 3억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돼요. 근데 이런 걸 방지하려고 대한민국은 특히 이제 기술 분야는 3년 내에 경업 근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직이 쉽진 않겠지만 그냥 예로 이직을 했어요. 그럼 우리 대표님한테 남은 건 뭐예요? 그쵸. 이과 3천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휴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경영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조직 정보는 아니지만 조직 관점에서 보면 돈과 시간과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 24시간을 못 돌린다는 거.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석사 학생이 제 연구실에 있으면 잠을 안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학생이 출퇴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제가 갖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이 AI면 잠도 안 자고 저걸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똑같아요. 오너 입장에서 보면 3천만 원, 월 3천만 원의 박사급 에이전트 챗GPT가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롱텀 입장에서 보면 찬우같이 사람을 고용하고 나면 시시각 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거 24시간 돌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이 리스크 키워놨더니 이게 크죠.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제가 기업 매출이 1년에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3천만 원짜리 에이전트를 쓴다는 건 잘못된 선택이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규모가 있는 기업 대표다 하면 저는 박사급 에이전트 3천만 원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면 생각을 했죠. 이게 나왔다라는 건 시장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없는 걸 오픈AI가 굳이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수요가 있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게 문화적인 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는데 박사급 에이전트란 건 뭘까요? 우리 박사 선생님들 박사급 에이전트는 뭐예요? 그냥 이건 답은 없어요 선생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사들이 질문하는 그 내외에서 나오는 답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사급이 답변할 수 있는 레벨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학위 받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네. 그 아닐까. 네,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웃으면서 말했죠. 박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럼 박사급 에이전트를 왜 오픈AI 정의를 정확히 안 할까? 자, 그래서 우리 오픈AI는 정말 경영학적 사고를 가진 문과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 박사급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이공계 분들을 제가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 박사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석사구나? 근데 저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하죠. 박사급 에이전트는 뭘까? 학위만 있으면 박사급 에이전트일까?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거기서 정의를 내리진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 근데 이제 박사급 수준의 최소한 PhD를 받은 정도의 에이전트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이 없어요. 그걸 쓸 만큼 연구의 금액들이 지금 혼자가 없는데 혹시 그걸 써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는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조금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 3천만 원짜리에 대해서 되게 누가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뒤에 뭐가 있을 거예요. 그 3천만 원짜리 만들었다는 건 오픈AI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3천만 원짜리 모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걸 누가 써? 이걸 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3천만 원짜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걔네한테 얼마만큼 학습을 시키고 박사급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시켰는지 어떠한 방법론이 들어갔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죠. 주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요? 근데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와서 딴 얘기긴 한데 우리 AI 말고도 엄청 오랫동안 주식 투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훌륭하신 예측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왜 죄송하지만 재벌이 안 되시고 계속 연구만 하실까요? 그게 정말 경영에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거 아시죠? 보험 전공하시는 분들은 보험 안 들으세요. 그리고 특히 경제학적으로 시장 연구하시는 분들 다 시장은 그렇게 잘 흐름을 읽으시는데 왜 주식 투자 안 하시거나 실패하실까요? 자 비슷해요. 제가 암호화폐를 2018년부터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하고 2018년에 컨퍼런스에 처음 실었어요. 근데 왜 저 비트코인 그만큼밖에 안 갖고 있을까요? 그때 제가 가수가 계시네요. 그때는 제가 2016년에 처음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당시에 제일 이제 특이한 피처가 뭐였냐면 주식처럼 한 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한 개는 안 사도 0.0001 비트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경험해보겠다고 그때 몇만 원도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봤어요. 그거 사보고 이더리움도 사보고 뭐 여러 가지 사봤어요. 그래서 사봐야 뭐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봤죠. 그리고 그때는 업비트가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나무에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뭐 코인데스크 이제 해외에 있는 거에서랑 두나무의 업비트랑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 18년에 컨퍼런스 실을 때만 해도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다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타겟했던 컨퍼런스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정통 그 MIS 하는 데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웬 말이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제가 핏이 안 된다는 리뷰를 받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내가지고 실었는데 그때는 그런 연구를 받아주는 때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연구한다 그러면 저 그때 좀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 이제 2018년 16년 때는 박사도 안 받았을 텐데 그때 이제 막 그랬죠. 저희 이제 그 연구실을 해주는 연구팀 다 전체를 되게 속세에 찌든 그런 연구팀으로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때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으면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안 있고
대학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또 늘 얘기하죠. 팔란티어 들어보셨어요? 팔란티어 안 들어봤어요? TSMC 들어봤죠? 팔란티어. 제가 엔비디아랑 뭐 MS는 너무 유명하고 2016년에 처음 강의할 때부터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학부생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사야 할 때다. 그때 이제 그 MI에서 하니까 그런 기업 사이 엄청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무조건 오른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맨날 얘기하고 저만 안 샀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한 재작년 말쯤 팔란티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국정원이고 미국 지금 CIA에서 투자한 전통적인 AI나 내부 통제랑을 연구하는 회사예요. 미국 CIA에서 한다는 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각광을 받겠죠. 망할 일 없겠죠. 되게 여러 가지 펀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팔란티어의 기술을 연구하려면 팔란티어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자문에서도 제가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팔란티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도 늘 이야기를 했어요. TSMC 제가 재작년 그때 같이 이야기 많이 했죠. 그 TSMC도 저만 안 샀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있죠. 딥시크 나오고 엔비디아랑 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줍줍발파입니다. 그때 주는 사람 있어요? 그쵸. 훌륭 저 줍줍하라고 늘 이야기만 하고 저만 귀찮고 바빠가지고 줍줍 안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얘기하는 건 기술을 공부하면 꼭 연구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지만 주식 투자하시는데 해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서 뭘 사세요라고 절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만큼 안정된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국내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요.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13층에 있는데 이건 뭐가 가능할 거냐 물어보시면 저도 굉장한 펜트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장담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롱텀 입장에서 기술가치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뭐 집을 사시고 차를 사실 수는 없어도 피자는 시켜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는 나중에 한 번씩은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시면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 주식은 왜 AI로 예측을 못하냐면 사실 저도 밥 먹고 AI 고생을 돌리잖아요. 저도 주식 예측도 많이 해보고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예측해봤어요. 근데 저 말고도 위에 많은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하셨는데도 답은 없는 게 왜 정확히 예측을 못할까요? 당연히 타임레이가 생기는 것도 있죠. 플러스 패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측되는 패턴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가면 수업해야 되는데 회귀 분석으로 가면 우리가 정보의 동조화 현상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는 일정 부분 패턴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장 주식은 뭐예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 실수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암호화폐 시장을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대장이죠. 비트코인 값이 폭등해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 다른 코인들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 같이 오르는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서 동조효과. 아니 그런 어려운 말 말고 소위 말하는 불장이라는 게 올렸어. 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은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사든 뭐 리플을 사든 뭘 사든지 간에 참여자 수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면 모든 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꼭 질문을 해서 그 와중에 떨어지는 게 있대요. 그건 뭘까요? 내일 모레 상장 페이지가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마음이 되게 뜨겁고 열정이 많으셔서 한번 크게 해보시겠다 하면 그런데 투자해보셔도 돼요. 정말 그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거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시장에는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오르면 비슷하게 오르는 패턴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타임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것도 정확한 분석 중 하나인데 더 쉽게 저희가 사회학적 현상으로 보면 주식 예측의 가격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식 외국자들 요인가? 그렇죠. 우리가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못하는 게 그렇죠. 작업주는
그것도 이제 제가 펌프앤덤프라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건 제가 학술적인 얘기니까 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펌프앤덤프라는 게 있어요. 작업주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비트코인은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예요. 지금은 좀 적은데 옛날에 뭐가 있었냐? 그거 뭐라 그래? 카카오톡이 아니라 메신저 뭐죠? 했었지. 아니야. 그 기록 안 남는 거. 네, 저거 텔레그램에서 한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막 사용자가 진짜 많을 때 텔레그램을 소위 말하는 작업주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해외에도 여러 명이 이제 수만 명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럼 이 종이를 선생님이 죄송해요. 대장주를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텔레그램을 모아요. 다 사라고 권장해요. 지금 제일 싼 값이라고 그 리딩방이라고 있어요. 리딩방에서 이제 범죄를 조절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막 사게끔 해요. 지금 사야 제일 싸다 그러면 이렇게 5만 원 내고 리딩방에 참여하는 순수한 어린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5만 원 받고 틀린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 사겠죠. 지금 많이 샀어. 그럼 이 종이라는 암호화폐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죠. 지금이 최고가예요. 자, 이제 선생님 뭐 하면 돼요? 본인이 있는 거 다 팔아버리면 본인은 최고가에서 털려 나가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보죠.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사회적인 범죄가 뭐 있어요? 라테균? 네? 그 라테균? 테라랑 루나 있죠? 테라 루나 사건. 권조영 씨 어디 있어요? 한국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한국 안 왔죠? 그래 한국 안 오려, 아니 한국에 오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유명한 작업주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펌프앤덤프라고 해요. 그래서 펌프앤덤프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펌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제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학적인 외부 요인이 많은 게 실례로 이런 거예요. 도지코인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오른 이유는 뭐예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 꼭 뭘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올리면은 값은 스테이블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뭐라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말 안 했다. 이거 텔레그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회학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뭘 얘기해서 뭐가 가격이 오르는 거를 모델의 리얼타임으로 반영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타임렉이 발생하고 이 타임렉은 사회학적인 현상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존재해요. 이 패턴을 읽어서 주식 예측을 작용을 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영화에서는 기술적 원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퀀텀 트레이더들 있죠. 우리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계속 그것만 본인이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특정 어떤 현상의 흐름을 읽고 그 가격이 오르면 팔고 자동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짜는 분들이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돈을 왜 못 벌까요?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너무 귀했는데 요즘에는 개발자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싼 값에 그걸 만드신 분도 계시고 검색해보세요. 엑셀로도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퀀텀 트레이더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많아져가지고 옛날만큼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시는데 옛날에 제가 연구할 때 2016년, 18년 때는 퀀텀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런 거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한다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게 있고 두 번째 뭐 많이 물어볼까요? 그건 요즘 얘기고 옛날에 선생님 기차 KTX 여행 많이 하세요? 그 KTX도 매진됐을 때 그거 뭐라 그러죠? 피벗 돌려가지고 취소표 잡을 수 있는 거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냐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 매매나 자동화 예약하는 게 사실 이제는 좀 올드패션 됐어요. 요즘은 그 수준으로 더 많이 진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패턴이 있는 건 맞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월급을 받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업을 잘 들으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 이건 제 문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챗GPT가 나왔죠.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서 올해 배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왼쪽에 보면 ANI가 있고 AGI가 있고 ASI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사시고 계시는 단계는 어딘지 한번 보세요. 저 세 개는 AI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단계 있어. 저희요? 가운데 단계 있는 거 확실해요? MGI 들어가는 자, 참고로 AGI라고 좀 말하면 좀 서운하게 내가 발표자로 만드는 거 PPT 하나 그려달라고 할 때 거기에 AGI를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그리라고 시켰거든요, 제안서에. 근데 AGI라고 하면 내가 좀 서운한데 지금 AGI로 가는 단계예요. 자,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우리 AI 분류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네로우 AI 아니면 넓은 AI 이렇게 좁게, 넓게 두 개로만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구분해 지금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AI 봅시다. ANI 같은 경우 여기서 네로우 AI가 나오죠. 이거의 실예는 뭐 있을까요? 이 정도의 수준은. 일단 AI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챗GPT도 AGI랑 못 같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챗GPT의 평균적인 성능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챗GPT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니까 항상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챗GPT는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본인들도 명시해놓죠. 자, 그래서 지금 ANI와 AGI 사이가 챗GPT인데 AGI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요? 사람 일반적인 사람 수준 레벨. 일반적인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저 정도 아까 이야기한 3천만 원짜리 그 정도는 돼야 AGI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AGI 페이퍼를 지난 학기에 발표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그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도 기억나세요? 거기 뭐 있었어요? 그 페이퍼. 그 페이퍼가 지금 엄청나게 약간 바이블처럼 오래되고 있거든요. AGI 관심 받으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을까요? AGI를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윤리의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억나세요? 거의 마지막 발표하셨는데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한 번씩 더 보세요. 그 페이퍼는. 지금 이제 AGI로 가는 단계인데 AGI에서 어느 수준이냐면 챗GPT 하나하나가 다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선생님들이 아시는 제일 똑똑한 변호사는 어디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김앤장에 있는 최소한 파트너급 변호사 수준의 일을 하고 의사 중에 제일 훌륭한 분 누구 있으실까요? 이국종. 뭐 이국종 선생님 정도의 의사에 대한 AI 에이전트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애니웨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각의 AI가 인간 수준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아주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게 AGI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ASI 봅시다.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어느 수준일까요? 그 사람들 아까 뛰어난 사람들 가르칠 정도의 수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웬만한 휴먼 레벨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회적으로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ASI 수준에 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거에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다 더 무섭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이제 AI한테 지배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진짜 제가 항상 그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경영학 연구할 때는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를 할지 사람, 사용자, 유저의 입장에서 서서 연구를 해야 될지 항상 고민했거든요. 한 페이퍼에 두 개의 입장을 다 담는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원래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자 입장에서 페이퍼를 쓸지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쓸지 그러한 자기 포커스를 정하는 게 사실 리서치의 커리어 패스를 정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경영학은. 그런 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요즘은 뭘 하냐면 뭐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제가 ASI를 개발했어요. 그 정도 수준의 연구를.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이 된대요. 그게 인력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AI한테 통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가 요즘 뭐가 많이 나오냐? 오늘 수업 끝나고 여유가 되시면 구글 스칼라에 슈퍼 얼라이먼트 검색해 보세요. Yes. 그래서
AGI에 나오면서 슈퍼 얼라이먼트가 왜 많이 나오냐면 인간과 AI의 가치 정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차로 공부 안 해왔어요. 그래서 막 손들고 서 있으라고 3시간 한 다음에 막 때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고민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의 윤리이자 법이에요. AI는 학습을 안 시키면 찬우가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온다고 때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에식에 대한 아무 기준이 없고 대한민국 법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학생 체벌이 금지인데 예예요. 미국은 체벌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AI는 한국에서만 써요? 글로벌리 다 같이 써요?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AI가 미국 법만 학습이 됐으면 찬우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슈퍼얼라이먼트라는 건 인간과 AI가 특히 여태까지 AI 모델 만들 때 고려되지 않았던 피처인 윤리, 가치, 도덕, 법률 이런 거를 어떻게 온라인을 할 건지 플러스 제도적인 거는 국가적으로 다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개량화해서 모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이 슈퍼얼라이먼트 나오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또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모델들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지만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다들 이제 별로 와닿지 않아 하시는데 진짜 이게 AI 개발의 지금 현실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들은 배가 고파요. 그럼 뭐 하세요? 밥을 먹죠. 잠이 와요. 어떻게 해요? 자면 안 돼요. 잠을 자겠죠. 이거는 다 인간의 뭐예요? 욕구이자 다시 말하면 본능이죠. 직관이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선생님들은 제가 왜 화를 낼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눈치를 보겠죠. 인간은 이런 본능과 직관과 이런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요. AI는 이거를 학습시키지 않으면 직관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직관을 학습시키려고 했어요. 인간이 배고프면 밥 먹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잠이 오면 잔다라는 직관도 마치 우리가 인과관계 커주얼리티처럼 학습을 시켜서 AI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직관과 인간의 동기를 가지고 얘가 추론할 수 있을지 정말 사람답게 학습할 수 있는 사람다운 학습이 아니어도 직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슈퍼 얼라이먼트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공상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개발연구과제의 제안 내용이자 그 연구개발 기술의 흐름이에요. 그게 연구과제로 나왔다는 건 이미 다른 나라에선 시작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하죠. 이 직관을 AI가 AI는 눈이 없잖아요. 눈치챌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량화해서 잘 담고 플러스 슈퍼 얼라이먼트라는 개념, 인간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해외의 제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 슈퍼 얼라이먼트를 잘 설계해서 모델한테 피딩을 하는 게 지금 AGI로 가는 단계이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SI로 가게 되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ASI로 가는 게 정말 이상적일까?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본인의 철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 페이퍼도 기회 되시면 보세요. 여기서 슈퍼 얼라이먼트를 처음 이야기하는데 왼쪽 그림을 보세요.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저 그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로봇을 기억시키기. 그렇죠.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감독과 지도자가 스튜던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죠. 자, 슈퍼 얼라이먼트 수준, 우리가 말하는 AGI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저 그림을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것 자, 사람이 물어보고 AI가 답변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일단 보면 누가 더 커요? 같아요. AI 스튜던트가 더 크죠. 이거 다시 말하면 맘만 먹으면 누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관적으로. AI 스튜던트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가 슈퍼 얼라이먼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AGI예요. 우리가 학습은 시키되 저 AGI가
스스로 추론하고 인간과 같이 직관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정확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가는 단계. 저 마지막이 이 페이퍼에서 이야기하는 ASI 단계인데 저 그림을 봐보세요. 자,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저 그림이 뭘 의미할까요?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AI 기계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저건 뭘까요? AI가 교육시키는 그렇죠. AI가 AI를 학습시켜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갔어요? 없었어요. 사람은 이제 중요한 속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ASI 세상에서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행단, 어? 여행단입니다. 여행을 다니실 수 있을까요? AI가 선생님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 저 석사할 때만 해도 경영학 교수님들이 나중 되면 은행에 행운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여러분 다 일자리에 잃을 거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을 때는 관심도 없고 귀로 잘 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생각은 해요. 교수도 영원할 수는 없겠구나. 자, 교수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경각심을 느끼고 교수를 검토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제 자식이 언젠가 나오면 뭐를 시켜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장막해서 나가셔야 되는 분도 많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5년 뒤에도 있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자, 선생님이 언론사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16년 그때도 처음 할 때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뭐냐? 기사를 대신 써주는 뭐 AI 이런 게 있었어요. 빅데이터 프로그램. 그때 생각해보면 그 프로그램 되게 허접스럽긴 했어요. 지금은 맘만 먹으면 물론 퀄리티 차이 있겠지만 챗GPT한테 정보 주고 기사 쓰라 그러면 몇 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기사 대신 써주는 것도 많아지고 병원에서도 AI 많이 쓰죠. 그리고 김앤장 아까 얘기 나왔죠? 김앤장에서도 AI 쓸까요, 안 쓸까요? 일부 쓸 것 같습니다. 김앤장에서 물론 연봉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정해져 있겠지만 변호사 이에, 변리사 이에, 노무사 이에 지금 AI 하는 분들 진짜 많이 가세요. 왜 갈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학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AI 관련된 분쟁이 너무 많죠. 우리 변호사님들이 그거를 다 AI를 공부해서 그걸 하시길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 내부에 AI 전문가를 다 뽑아가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업무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그게 있고 두 번째, 자 이것도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석사학위 논문 못 썼냐면 법률 판결을 예측하는 걸 썼어요. 자, 그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그 논문을 잘해서 개발까지 했으면 그 당시에는 무슨 분위기였냐면 IBM에서 누구 이름이 로즈인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IBM에서 법률 판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왜 IBM에서 법률을 제일 먼저 만들었냐면 법률에서 변호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소를 쓰기 전에 뭘 제일 먼저 검토해요? 증거? 판례를 다 검토하잖아요. 그 양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거 고무 같은 거 끼고 그걸 손으로 다 이제 보잖아요. 그 문서도 엄청 많고 양도 많은데 그거를 요약해서 빨리 전달할 수 있으면 훨씬 적은 시간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로펌의 입장에서 한 변호사가 더 많은 일을 처리할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그래서 IBM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법률 판결은 아니고 그 소에 대한 판례를 요약해 주는 거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많이 안 팔렸어요. 왜 많이 안 팔렸을까요? 수요가 왜 없었을까요? 못 믿겠고 믿겠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직업자리 없어지고 본인의 역할을 그 당시에는 기계가 대체하는 거에 불신이 엄청 강했어요. 내 거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로펌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일반 개인이 그걸 사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때 없어졌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법률 예측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다 슈퍼바이저로 지도학습으로만 예측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학교에 제가 그 DB를 구독을 사달라고 해서 샀어요. 그게 저희 많이 쓰세요. 선생님들 많이 쓰셔야 제가 그거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전자자원 목록이라는 데 가면 렉시스라는 DB가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가 구독해달라는데 그게 선생님들 구독료 얼마인 줄 아세요? 학교에서 잘 안 사줄 법해요. 그거 있는 학교가 선생님들 대한민국에 몇 개 없어요. 1년에 2억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여기 학교 왔을 때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당연히 도서관에서 전화가 오겠죠. 교수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교수님 쉽지 않은 게 저희 학교는 문과 경영하시는 분도 많이 안 계시고 쉽지 않을 것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가지고 있는 학교 정말 몇 개 없어요. 선생님들 손꼽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구독해 주신지 몰랐는데 렉시스 회사에서 어느 날 저 연구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청해서 그 구독을 했다고. 근데 이제 그 회사 한국지사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이 경북권에서 산 적이 없는데 연대도 예산이 모자라서 이제 구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연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연대에서 하긴 하지 않았지만 연대에 가서 그걸 빌려 쓴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대도 구독을 안 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보문제 빼고 지금 4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여기서 구독을 하니까 그 한국지사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연구에서 적극 쓰세요. 많이 쓰셔야 저희가 계속 그걸 쓸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판례가 다 공개돼 있어요. 대한민국 판례는 공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개가 이제 다 될 거예요. 지금 일부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한민국도 판례를 다 공개해요. 대한민국 판례를 지금 어디서 공개할까요? 대법원 판례 시스템에 가면 일부가 나와요. 변호사들은 모든 판례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어디 가서 봐요? 로엠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판례를 이제 다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누구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 법조인과 관련된 인증을 받으셔야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국민한테는 판례가 지금은 대한민국 다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미국 판례를 연구에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제일 좋은 장점. 모든 판례 문서가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돼 있으면 데이터 정지할 때 얼마나 땡큐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판례 봐보세요. 보는 순간 연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다 판례가 정형화돼 있어서 다 올라오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소가 끝나고 3시간이나 4시간 이내에 판례 다 공개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모든 판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석사 때는 원래 보안 시큐리티니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그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가 2000몇 년이었겠죠. 10몇 년 그때까지 판례 다 긁었어요. 수집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은 못하겠지만 그때는 눈으로 다 읽었어요. 읽고 지금도 기억 안 나면 30년 건 됐을 거예요. 일일이 라벨링을 했어요. 라벨링 했다는 건 원고가 승소했는지 원고가 패소했는지를 다 영의로 코딩을 했어요. 슈퍼바이즈 러닝을 예측하려고. 그거를 다 라벨링을 해서 지도학습으로 판결을 예측하고 네트워크 분석해서 손해배상을 잘 일으키는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 대해서 다 유형화했었어요. 그리고 석사 논문 쓰고 그 페이퍼 퍼블리케이션 하고 간혹 한 2-3군데에서 어플라이가 왔었어요. 개발에 대한 오퍼가 왔었죠. 근데 그때는 저도 그렇고 지도교수도 그렇고 크게 감흥이 없어서 무슨 기술 개발을 해 하고 안 했지만 그때 했으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문과니까 옛날에는 내가 연구하는 게 그냥 좋은 페이퍼에 실리고 좋은 저널에 실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에 만족을 했는데 AI 연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서양적인 연구를 하면 제도화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기술 연구를 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진짜 기술을 쿵짝쿵짝 개발을 못해도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정말 파운데이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앞으로 연구할 날이 수십 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도화돼서 제가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논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못해도 그런 거에 일조하는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연구를 하는 게 숙제를 위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거창하게 저것도 뭐 거창하게
지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선생님들 지금 상태에서 내가 좋은 점을 실겠다, 좋은 컨퍼런스에 내보겠다 이게 제일 좋은 모티베이션이긴 한데 좀 롱텀으로 보시면 내가 연구를 해서 뭐 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딴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법률 판결하는 예측을 했었어요. 자, 법률 판결하는 건 왜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AI가 AI를 가리킨다. 판결을 예측하고 법률을 아니야. AI가 AI 가리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딴 일을 해서 선생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다들 신나게 제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법률 판결하는 예측 말고. 하여튼 저 마지막에 지금 ASI에 가면 AI가 AI를 학습시키죠. 결국 인간의 직업이 없어지는 얘기하다 갔죠. 아무 생각 못하고 제가 찾아왔죠. 자, 그래서 변호사도 그 당시에는 AI 쓰는 걸 엄청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가 그때는 많이 세이즈가 안 됐는데 나중 되면 ASI로 가면 그런 게 이제 사라져요. 누구든지 간에 AI를 잘 쓰는 사람이 더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AI가 AI를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선생님들은 뭘 하실지 선생님들의 지금 직업과 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였고 선생님 저희 수업 몇 시에 끝나요? 4시. 4시에? 좀 쉴까요? 네. 자, 네. 30분간 쉬고